간병은 며느리 몫이죠? 우리는 돈도 없어요. 마이너스 치매 부모 간병 갈등.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신다면 누가 돌봐야 할까요? 장남? 며느리? 아니면 형제자매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한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따뜻한 가족회의가 아니라 차가운 책임 떠넘기기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남이 간병하고 며느리가 살펴야죠. 우린 형편이 안 돼요. 큰형수의 이 한마디는 10년 넘게 쌓인 가족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서운함, 미움, 손해봤다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장남 부부는 이미 어머니를 돌보느라 직장도 줄이고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우린 여력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부모 간병은 단순한 돌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경제, 관계,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현실입니다.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치매 어머니를 둔 한 가족의 갈등과 선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부모 간병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호 씨 가족은 3형제였습니다. 큰형 정호, 둘째 민호, 막내 준호. 세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어머니 윤순덕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순덕 씨는 70대 중반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고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혼자 장도 보러 다니셨죠. 자식들은 어머니가 정정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린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일들이었죠. 장남인 정호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덕 씨는 집 근처 슈퍼에 다녀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동네였는데 집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동네 주민이 알아보고 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길에서 헤매고 계시는데요. 제가 모시고 있으니 빨리 오세요. 정호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아들을 보고도 한참을 쳐다보더니 겨우 알아봤습니다. 정호야?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날 정호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치매. 그 무거운 단어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 김미선 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정호는 바로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 하지만 동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둘째 민호는 형, 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당장은 힘들 것 같아.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했고 막내 준호는 형, 일단 형이 먼저 좀 알아봐줘. 나도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호 부부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선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정호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정호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과 살고 있었는데 방 하나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대체로 조용히 지내셨고 미선 씨가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고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정우와 미선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 씨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거실에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미선은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니 맞나? 존경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시간을 줄였습니다.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꾸면서 급여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미선도 원래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것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치매 약가, 정기 검진비, 물리치료비 등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쓰시는 성인용 기저귀, 특수 침대, 안전장치 등 추가 비용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대학생 아들은 아빠, 등록금은 어떻게요?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해요? 라고 물었고 고등학생 딸은 할머니가 밤에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학교 생활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미선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생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우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개월간 혼자 어머니를 돌보면서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정우는 동생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일을 이제는 함께 의논해야 해. 민호와 준호는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 만에 삼형제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화목한 가족회의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정우의 집에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들의 얼굴이었지만 정우는 반갑기보다는 무거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삼형제가 앉고 각자의 아내들도 옆에 자리했습니다. 정우의 아내 미선은 차를 내오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알지. 어머니 간병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 어머니 상태가 어때? 심해지고 있어. 밤낮이 바뀌셨고 이제는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솔직히 말하면 수문의 시간 누군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야. 막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형. 힘든 정도가 아니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직장 시간도 줄였고 미선이는 일을 아예 그만뒀어. 우리 집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병원비며 간병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가. 그 순간 민호의 아내 최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게 우리 문화 아닙니까?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요. 애들 둘 키우는데 학원비며 뭐며 다 돈이고 남편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저희는 정말 여력이 없어요. 민호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도 살기 빠듯해.
솔직히 지금 당장 도와줄 형편이 안 돼. 준호의 아내 박지연도 가세했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요. 남편이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자리 잡지도 못했어요. 빚도 있고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혼자 다 감당하란 말이야? 형이 장남이니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선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남이면 다 해야 합니까? 어머니는 세 분의 어머니잖아요. 왜 우리만 책임져야 하는데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정우가 반문했습니다. 그것도 돈이야. 좋은 곳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 그것도 대기가 길고. 그럼 그 돈은 누가 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조금씩은 도울 수 있어.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 50만 원? 미선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걸로 뭐래요? 병원비도 부족한데.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형수님은 얼마를 바라시는데요? 우리도 여유가 없다니까요. 여유가 없으면 시간이라도 내야죠.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당신들은 한 번이나 찾아왔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더니 이제 와서 형편 타령하지 마세요. 형수님,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지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10년 넘게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형이 유산 다 가져갔잖아. 그때 우리는 한마디도 못했어. 이제 와서 우리더러 동등하게 부담하라고? 정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유산? 아버지가 남긴 게 뭐가 있었어? 빚 갚고 장례 치르고 나니 남은 게 없었다고. 그래도 형이 더 받았잖아. 어머니 집도 형 명의로 됐고. 그 집에 어머니가 사시는데 내 명이면 뭐 어때? 너희는 어머니 한 번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미선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유산이 많았다고 그러세요? 10년 전 재개발도 안 되는 낡은 집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팔 생각이었는데 이제 치매 걸리셔서 팔지도 못하고.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는 게 어디예요? 저희는 전세살이인데요. 그럼 당신들이 가져가세요.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저희는 집이 좁아서 안 돼요. 우리도 좁아요. 애들 방도 빼앗기고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과거에 서운했던 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맨날 장남 노릇한다고 잘난 척했잖아. 너희는 맨날 형한테만 의지하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했잖아. 어머니 생신 때도 형수만 챙기고 우리는 무시했잖아요. 무시는 무슨. 당신들이 안 온 거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안방에서 순덕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서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왜들 그래? 왜 싸워? 그제야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눈빛이 자식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고 냉랭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정우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거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민호가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 요양원 알아보자. 우리가 비용을 조금씩 분담하면. 분담? 얼마나? 정우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요양원비가 250만 원인데 나머지 150만 원은 내가 내란 말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동생들은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우와 미선은 텅 빈 거실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정우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철저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형제회의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준호는 약속했던 50만 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라는 핑계만 되풀이됐습니다. 정우 부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폭력성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어머니께 식사를 드리려다가 손을 핥히었습니다. 순덕 씨는 미선을 낯선 사람으로 착각하고 무서워하며 밀쳐낸 것입니다. 미선의 팔에는 길게 긁힌 상처가 났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미선이에요.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순덕 씨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우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미선은 화장실에 가서 상처를 씻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미선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한계예요. 미선아, 정우도 아내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매일 맞고, 소리 듣고, 청소하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딸애는 학교에서 조는 바람에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아들은 알바까지 시작했어요. 등록금 자기가 벌겠다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면에서 무능력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정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는 며칠간 여러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국공립은 대기자가 수백 명이고 민간 요양원은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230만 원.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요양원 찾았어. 한 달에 230만 원인데 우리 셋이서 나눠서 내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 그게 한 사람당 77만 원이잖아. 나 그 정도는 좀. 좀 뭐. 솔직히 말할게, 형. 나 요즘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지금 매달 70만 원씩 내는 건 무리야. 그럼 얼마나 낼 수 있는데? 한 30만 원. 정우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형, 미안한데 나도 30만 원 정도밖에 못 낼 것 같아. 그럼 합쳐서 60만 원. 나머지 170만 원은 내가 내란 말이야? 형, 미안해. 우리도 형편이. 정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동생들이 각각 30만 원씩만 내겠대. 그럼 우리가 17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월급이 250만 원인데 거기서 170만 원 나가면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전세 대출 이자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는데. 정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까? 그 집 팔아봤자 2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요양원비만 해도 연간 3천만 원인데 몇 년이나 버티겠어요? 두 사람은 막막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선의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선아,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봐. 미선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걱정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치료는 가능한데 재활이 필요하대.
미선아, 미안한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미선은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간병도 벅찬데 이제 친정아버지까지. 엄마, 저도 지금 상황이 미선은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미선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도 쓰러지셨어요. 정우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파는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요양원비를 최대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어떻게든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어머니 집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1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정우는 그 돈을 요양원비 전용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한 달에 230만 원씩 쓰면 약 7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동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이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민호와 준호는 오히려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꼭 보탤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선 환경에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점차 적응하셨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돌봐주니 상태도 조금 안정됐습니다. 정우는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정우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우. 정우,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순덕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우는 위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립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정우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정우 부부는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생들과는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 기일인데 산소에 안 가?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 나는 바빠. 형,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어머니는 왜 안 찾아뵙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형, 그게 됐어. 나는 바빠.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기대도 안 해.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 간병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직면할 현실입니다. 첫째, 부모 간병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자녀의 부모님입니다. 둘째, 형제자매 간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미리 대화하고 각자의 형편을 솔직하게 나누고 공평한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력이 다르다면 시간으로, 시간이 없다면 돈으로 기여하는 등 유연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국가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치매 지원 서비스, 요양병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지역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넷째,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요양계획, 재정계획, 의료계획 등을 함께 논의하고 문서화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섯째, 간병자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간병 우울증, 번아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여섯째, 요양원은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원이 오히려 부모님께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며 고통받는 것보다 전문 시설에서 적절한 케어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세요. 성년후견제도, 의료 대리인 지정, 사전 의료 의향서 등을 통해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여덟째,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세요. 같은 상황의 가족들과 정보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우는 이제 다른 간병 가족들을 돕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하고 형제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미선도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나도 사람이고 내 삶도 소중해요. 간병은 사랑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해요. 현재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간병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간병휴직 제도의 실질적 보장, 경제적 지원 확대, 양질의 요양시설 확충,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기업도 간병 가족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간병휴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과 간병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는 것을 불효로 보는 시선,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 장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관습,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살아야 하고 내 가족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거라고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형제자매가 사이좋을 때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간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훌륭한 자녀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정우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그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